대표님, 네? 일주일 전에 대표님이 예상하셨던 게 다 맞았어요.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 광진구에 1억 이상 분양한 게 있잖아요. 아, 광진구 그 아파트? 그게 1차 분양이 완판됐습니다.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그렇게 고가인 것을 분양할 때는 이 주택수가 되게 작아요. 제가 왜 그걸 분양이 완판할 것이다 라고 했냐면, 사실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를 많은 주택수를 집어넣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주택수를 줄이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급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제가 예상을 했죠. 초고가, 그 광진구에서는 1억 1,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32평이면 한 43, 4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분명히 분양이 완판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해서 맞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부자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10억의 자산이 넘는 분들이 한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이 한 11억 중반대입니다. 너무 고가의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모두가 빚더미에 앉아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숫자로만 놓고 따지면 10만 명 정도가 순자산 10억이 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고가에 분양하는 것 몇 개 정도는 소화가 금방 되죠. 아마 분양하는 회사에서, 그런 걸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원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적은 평수를 많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했다가 큰 평수로 적은 주택수를 공급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분양이 잘 되는 쪽만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정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와 초고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광진구에 분양한 게 32평이 44억인데 반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질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사실 반포가 광진구 지금 그 짓는 아파트 입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몇 배가 좋습니다. 이 반포가. 그런데 가격은 지금 같거든요. 이게 뭘 초래할 수 있냐면, 미래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고가 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남양주, 구리, 하남시, 또 반대로 저쪽 일산,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게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남시나 또는 남양주 집값이 왜 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양주에서 반포까지 뭐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라는 이유 때문에 반포 집값이 얼마니까 남양주는 얼마여야 돼, 이렇게 해서 집값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고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은 그 고가를 전반적으로 따라잡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분양이 완판되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다른 시행사에서 아주 좋은 입지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그들은 돈을 벌지만 결국 서울의 주택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국가 미래적 차원에서, 우리 서울 도시 집중화의 공급 차원에서 보자면 손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초고가 주택을 그들이 짓고 그들이 팔고 그들이 산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자면, 미래적으로 보자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죠. 저 같아도 반포 삽니다, 그 돈이면. GTX EDF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또 집값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지금 뭐 ABC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고 이제 DEF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제가 볼 땐 국가 미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춘천, 원주, 저 밑에 천안, 아산 여기까지 막 집값이 또 동탄처럼, 파주처럼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이 염려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마 이걸 이용하는 데는 아마 시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택지를 많이 사놓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아마 이걸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또 집을 팔 거란 말이죠. 물론 동탄의 경우는 GTX N호선이 이제 곧 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탄역에 바로 붙어있는 롯데캐슬의 경우는 분양가가 5억대였는데 21억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최고가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집값의 거품의 거품을 GTX를 팔아서 열심히 막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막 고가에 분양받고 또 고가가 넘어가는 그런 가격에 막 거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ABC 선에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고가로 당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요, 모든 기준이 서울 강남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이 GTX 모든 선이 보면. 그래서 뭐 원주에서 강남까지 30분, 동탄에서 30분, 천안 아산에서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30분 내로 도착하게 하겠다. 물론 굉장히 좋은 교통 호재이면 틀림없으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GTX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길게 남았고 또 사실 이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계획부터 개통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땐 최고 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집값이 들썩이게 만들면 그건 정말 죄 짓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통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뛰려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철도, 교통망이 없던 지역에 철도가 들어가고 역이 생기면서 거기가 교통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좀 뛸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GTX ABC 노선 가지고 너무 많이 뛰어났습니다. 동탄까지 가면서 인덕원 뛰었죠, 과천 뛰었죠, 심지어 저 파주 갔더니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시행사에서 땅을 분양받을 때, LH에서 분양받을 때 아예 정말 초고가로 자기들이 가격을 써서 분양을 받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니까 심지어 7배를 땅값을 주고 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GTX를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비싸게 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DEF 2선은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91%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혹시 저 이문동 분양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문 뭐더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네, 맞습니다. 3단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단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한 500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게 91% 정도가 이제 분양을 아예 계약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문 아이파크 자이 그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한 9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 옆에 레미안 나그란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 8천? 뭐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여기에 가격이 비싸게 분양을 한 것이고, 이걸 전용 84제곱미터로 보자면 한 3억 5천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하죠. 지금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게 사실 겁이 나는데, 여러 가지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뉴스에서 하니까 그래,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분양가가 싼 것이다 라고 해서 분양을 억지로 받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 지역에 따라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가격 메리트를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받은 가격이 그 옆에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면 안 받는 거죠. 덕은동에 한 가구 모집하는데 지금 16만 명이 몰렸거든요. 한 가구 모집하는데? 네. 미분양물 한 가구 모집하는데요? 네. 혹시 거기가 DMC의 한강자인가 뭐 더 헤리티지인가 하는 그 아파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강변북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그게 한 3년 전 정도에 분양을 한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보자니까 싼 거예요.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보다 한 3억 원, 3억 5천 선이 싸게 분양이 된 거예요. 가격을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 줍줍이 나오니까 16만 명이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문동 쪽에는 비싸서 91%가 계약을 포기하고, 여기는 한 가구 나오니까 16만 명이 달려든 겁니다. 당첨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3년, 4년 전의 가격만 해도 지금 볼 때는 이게 싸다라고 느끼는 가격이 된 거예요. 사실 3년 전
21년에 분양한 아파트도 고가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2018년, 19년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해서 20년, 21년에 최고가를 찍을 때 그 최고가에 맞춰서 분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엄청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뛰었기 때문에 이게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간 그 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 덕은동이면은 사실 마포 쪽하고 좀 가까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지리적으로는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거기가 사실은 좀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가 싸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 단지들이 쭉 들어오니까 일산 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 싶어서 16만 명이 달려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예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초고가 32평이 44억이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완판을 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이건 동네보다 좀 한 3억이 비싸다 싶으니까 91%가 포기하고 또 어떤 이 덕은동 같은 쪽에는 3년 전에 분양가인데 그때도 비싸다고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들보다는 한 3억 5천 정도가 싸다고 느껴지니까 16만 명이 달려들고 이게 정말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생각보다 심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들이 있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도 아파트 값이 같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년, 12년 이때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상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으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라는 지표들이 아주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지만 또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너무 많은 노들이 노를 젓다가 노가 부러지고 있고요. 바람 불 때 너무 많은 연을 날리다가 실들이 엉켜서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을 그냥 끊어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문제가요. 금융권에서는 술자리에서 아주 심각한 안주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심각한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하기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한 130조 원가량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만 잡아도 65조, 한 7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70조 정도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경기도의 1년 예산이 한 36조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 한 2년치 예산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부실한 일부 PF 사업장의 경우 이미 마지막 방법인 공매나 또는 경매에 몰려 있죠. 봐주고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경매나 공매로 나오거든요.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작년 상반기, 23년 상반기에만 13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게 물려있는 금융기관, 어떤 금융기관일까 궁금하시죠? 금액으로는 43조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어디냐? 바로 보험사였습니다. 부동산 PF를 보통 증권사나 보험사 또는 저축은행에서 많이 해주죠. 증권사의 경우에 대출 잔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금액이 보험사에 비하면 생각보다 많이 적죠. 잠깐만. 이게 좀 어딘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을 리가 있나요? 예? 자, 아무튼 놀라운 것은 연체율인데요.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28%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17.28%면 적은 편이네 하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거기 연체율이 4.61%입니다.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1.12%이죠. 보험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7.28%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23%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자가 지연되고 연체가 반복되고 하면서 결국 공매나 경매가 시작되었거나 또는 예정된 PF 사업장이 23년 9월 말 기준 이때까지의 데이터밖에 없는데요. 120곳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이니까 지금 3개월이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부실이 늘어났겠죠. 지금 시중에 도는 이야기들의 대다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거 끝나면 아마 엄청난 PF 부실이 터질 것이다 라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을 왜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보험사나 증권사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 같은 곳에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시행사업자가 땅을 확보할 때, 땅을 살 때 이럴 때는 자기들 자본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땅값의 한 10%를 자기 자본, 에코티로 넣고 나머지를 대출받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18년 이후 22년까지도 자기 자본이 10%가 아니라 5%, 3%, 심지어는 1%, 더 심지어는 0%, 한 푼도 없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에코티가 0%인 곳이 있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자기 자본마저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는데요. 이 브릿지론이 뭐냐면, 본 PF를 받기 전에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잠깐 다리 역할을 한다. 본 PF로 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땅이 사업성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뭐예요? 역시 이들도 리스크가 크겠지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든 안 비싸든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사업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라는 것은 미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보자면 어쩌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 제2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서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돈을 정말 땅만 가지고 오면 많이 빌려줬습니다. 왜? 무조건 분양만 하면 다 되니까 사업성이 100%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그냥 빌려줬던 겁니다. 23년,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또는 법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제2금융권에서 경매에 내놓은 토지, 이거의 건수가요 3,240건입니다. 정말 많은 겁니다. 3,240건 중에 채무자가 건설사 혹은 시행사로 확인된 토지가 146건입니다. 채무자가 건설사 혹은 시행사니까 이거 뭡니까? 부동산 PF 사업장이 연체되고 있어서 이게 경매로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6건의 경매 토지 물건 중에 PF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채권자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빌려준 곳, PF로 돈을 많이 빌려준 곳은 어느 금융기관일까요?가 질문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수협, 농협처럼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보통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경매 토지 146건을 소재지별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경기 지역이 38건으로 가장 많고요. 뭐 경북이 22건, 경남이 14건, 제주가 13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PF 부실 위험이 몰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이죠. 지방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상호금융에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소건설사 사이에서는 이미 사실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2주 지났지 않습니까? 2주 만에 전국 종합건설사 폐업한 곳이 13군데입니다. 폐업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보통 이 가운데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PF 만기 연장을 한 건 대다수가요, 수익성이 이미 상실됐습니다. 회복이 어렵죠. 그런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PF 부실이 이제 막 터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24년 하반기부터는 PF 사업장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토지만 공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준공된 아파트도 미분양이 뜨면 이 PF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통째로 경매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워크아웃을 시작한 태영건설의 경우는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봅니다. 태영건설 사업장 중에 본 PF에 들어섰거나 또는 뭐 분양률이 한 70%가 조금 넘는 그런 곳은 자금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이 사업장을 계속 태영건설에 맡길 예정이겠죠. 하지만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한 18곳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몇 곳은 공매나 경매로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가 큰 땅이 시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어디 현장이 부실한 현장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열람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내 돈을 충분히 가지고 해도 힘든 게 시행사업인데 거의 대다수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거나 또 이자 감당이 안 되면 한마디로 그냥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박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 실패할 경우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한다라고들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행사업자들을 가리켜 예전에는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사회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잘못되면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살다 나오고 그러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에 흔들리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고 아파트 착공 또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2, 3년 뒤에는 집값이 다시 급등한다, 이런 뉴스들요. 이거 틀린 뉴스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그리고 아주 쉽게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라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한다 라고 하는 프레임의 홍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요. 공사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 착공 실적이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착공 실적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집값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아니, 알 권리를 넘어서 제대로 알 권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13만 3,585가구였는데요. 22년 그 1년 전에는 27만 8,566가구였으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착공이 줄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숫자, 데이터니까요.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은요, 작년 23년 1월부터 11월 아파트 착공 실적이 15,520가구 정도밖에 안 되었죠. 자, 22년 동기 대비 64%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주택 착공이라는 것은요, 2, 3년 뒤에 나오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숫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학자들, 그러니까 책으로만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몇 분만 또 이렇게 말하죠. 현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실과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정반대인 것이 처음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공급이 있었던 해인데요. 2018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5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뛰기 시작한 집값이 2021년까지 그야말로 초고가 미친 행진을 하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이 정도 공급량이 풀렸으면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집값이 빠져야 정상인데 빠지기는커녕 고가에 고가를 찍고 초고가를 경신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역시 해마다 한 30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는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014년 1월에는 이게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때와는 달리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로 보자면 집값이 올라야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죠.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간다 라는 것은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계산되는 단순 산수 개념일 뿐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2018년 이후 공급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집값은 올랐을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심리. 집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델하우스에 집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틈에 이러다가 또 기회를 잃어서 내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 자, 그렇다면 그런 심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성이 될까요? 바로 언론입니다. 집값이 급등한다라는 기사가 나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 심리가 판을 치고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분양에 나서는 곳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은 시기에 더더욱 집값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분양물이 적은 시기에는 그런 뉴스가 적게 나오게 되겠죠.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덜 작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데도 집 사는 사람이 적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 100% 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도 일정 부분 정도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공사가 멈추는 곳이 아주 많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공사가 멈추면 조합원분들의 건축 부담금이 또 늘어납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뭐 여기저기 멈춘 곳이 아주 많죠. 서울 강서구 방화 6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 지역인데요. 57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철제 펜스로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에 이미 다 이주를 마쳤고 작년 4월에는 철거까지 완료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역시 공사가 멈췄죠. 며칠 전 저희가 현장 취재도 해드렸는데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멈추는 이유는 대다수가 공사비가 급등해서 처음 계약할 때와는 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서구의 방화 6구역 재개발은요, 이 조합에서 2020년 시공사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471만원의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당시에 나름 싼 가격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요즘 이 돈으로 못 짓죠. 그래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작년 23년 10월에 평당 727만원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471만원이던 공사비가 727만원으로 껑충 뛴 거죠.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복잡합니다. 은평구 대조동의 재개발은요,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도금 1,800억을 못 내서 거기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유명하죠. 여기를 재건축하는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2,678가구가 지어지는데 여기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작년 23년 4분기로 예정되었던 분양 일정이 이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요, 공사비를 평당 660만원에서 889만원까지 35%로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들의 과반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공사비는 오르고 또 오른 거 요구하는 것만큼 못 주겠고 그래서 멈추고. 근데요, 이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싸우고 싸워봤자 결국은 징역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싸우는 것은 한 푼이라도 좀 더 깎아보자는 뜻이겠죠. 어렵습니다. 요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11월에 높은 공사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시공사가 얼마를 요구했길래 이걸 취소까지 했을까요? 시공사가 3.3제곱미터당 평당 65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구당 평균 약 5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아파트 거래되는 게 한 4억 5천만 원이니까 오히려 아파트 거래가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죠. 이렇게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안전진단만 쉽게 지나가도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역시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은 공사 비용이 크게 올라서 건설사들이 이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착공을 미루거나 또는 신규 수주도 꺼리고 있습니다. 나 못해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재개발하겠다고 주민 동의를 얻으러 다니면요, 건설사들이 뭐 각티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트럭으로 실어다가 여기저기 돌립니다. 왜냐하면 수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수주를 함부로 했다가는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자,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673만 원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는 528만 7천 원 정도였으니까 2년 사이에 이게 27.3% 정도 껑충 뛴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좀 더 올랐겠죠.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자,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또 어떤 땅은 감정평가액보다 시행사에서 7배를 더 주고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멈춘 것도 있고요. 제주도의 아파트 값이 왜 그토록 뛰었나 봤더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주도 화북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택지 개발 땅도 감정가가 600억인데 4배의 가격 2,660억 원에 낙찰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땅값에 잔금을 못 내서 지금 다시 몰수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요, 이모 자산운용사에서
이모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모, 그 이모 아니에요. 옆집 이모 이거 아니에요. 이모 자산운용사에서 4배를 더 주고 낙찰을 받은 땅인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을 낙찰받을 때 1등과 2등의 입찰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여러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미쳐서 날뛰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그래요, 건축비 올라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땅값 가지고 너무 불렸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파주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주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은 1등 땅값이 2660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2등은 얼마에 썼느냐? 700억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서 떨어졌죠. 이걸 만약에 700억 쓴 회사가 낙찰 받았으면 아파트 공급이 아마도 반값에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 이모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제 뒤늦게 개발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어들어서 그냥 무조건 낙찰 받아야 되니까 4배를 불러서 그냥 질러놓고 땅을 사놓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뉴스는 20%는 맞고 80%는 틀리다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분명히 공급이 부족할 때도 아파트 값은 내려갔고, 공급이 넘쳐나서 최고의 공급을 했을 때도 아파트 값은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20%는 맞고 80%는 틀리다로 결론 내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아내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 무슨 개 같은 문구냐. 이 마케팅 문구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선보인 광고 문구입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은 기본적이고요. 얼마나 분양이 안 되면 이런 문구를 써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었을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호황기를 끝내고 이제 침체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이런 홍보 문구를 쓴 이 사람들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홍보, 광고 문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집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런 식으로 영화 제목으로나 쓰일 만한 카피 문구 가지고는 주택 구매자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문구는요, 재화의 가치를 소비자가 인정하게 하는 심리적 자극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거죠.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고 문구는요, 집이 있으면 결혼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이런 의미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가 주는 느낌은 주택을 구매하면 아내를 경품으로 줄게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도 그렇고 문구도 그렇고요, 은는 가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는 가히. 결국 이런 홍보를 한 회사, 이 광고로 인해서요, 4,18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되겠죠.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거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택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국의 주요 4대 도시의 집값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텐진, 이 4곳은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 4곳마저도 이제 대세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주택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 전문 상가 건물, 백화점, 이런 것도 문 닫는 곳이 정말 많고요. 전체가 공실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투자했던 개발지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잘 나가던 중국의 1, 2, 3위 부동산 개발사들이 모두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이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23년 말에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까 1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7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것의 해외 채권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맞았습니다. 중국 자국의 자금이 아닌 해외 채권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손해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닌 거죠. 자, 문제는 이 같은 침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레이먼드 영이라는 호주 뉴질랜드 은행 중국 담당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택을 더 이상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매 수요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이요, 중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한 25%가량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통계가 뭐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 30%가 넘을 수도 있겠죠.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신규 주택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한 50% 반토막입니다. 더 떨어져서 바닥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죽하면 반토막을 지금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반토막이 난다면 중국의 GDP의 25%가 정말 한마디로 아작이 나는 겁니다. 아작. 사실상 중국에서는요, 지금 최고의 입지다라고 하는 곳마저도 푹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치동, 목동 정도 되는 그 베이징, 상하이 이런 지역의 인류 학군 지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했던 중국인데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치동 집값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베이징시에 하이덴구 완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베이징의 3대 초등학교로 불리는 학교가 있어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집값이 어떠냐면요, 21년 우리나라의 최고가를 찍을 때 그때인데 중국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때 평당 22만 4천 위안을 호가했습니다.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3년 말, 작년 말에는요, 평당 11만 9천 위안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탁 난 겁니다. 22만 4천 위안하다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4,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가격이거든요. 평당 가격으로 일단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중국에선 벌어질까요?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흔들리겠죠. 중국인민은행이 그래서 다음 달 5일부터는요, 은행 지급 준비율,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0.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좀 돈을 풀어서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겠다 이겁니다. 지준율이라는 게 뭡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예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지준율입니다. 지준율이 낮으면, 예치해야 되는 돈이 낮으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걸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에 디파짓해야 되는 돈이 작아지니까 그 돈만큼 돌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중국의 최대 민영 자산관리 회사이면서 이 그림자 금융으로 아주 유명한 증주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증주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증주그룹은요, 가게들의 그 저축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했고요.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특히 컸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돈줄이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도 이제는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금융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들 중국이 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중국이 그러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PF가 불안하다. 연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부도 이야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현실입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있고 부풀려진 만큼의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소득에 걸맞는 가격으로의 복귀라는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평당 1억 1,5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에 34가구를 특별 공급을 했는데 92명이 신청했습니다. 40억이 넘을 텐데 정말 많이 신청한 겁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초고가로 비싸지만 분양은 완판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었는데 제 예측대로 일단 분양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그만큼 더 커졌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벌어진 격차, 이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좋은 정보를 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쁜 정보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또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정보보다는 명쾌하고 진솔한 정보를 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매도하려고 내놓으신 분들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죠? 여러분 당근마켓 아십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헌옷, 가방, 의자, 책상, 소파 이런 것의 중고거래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까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순간 많으실 텐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파트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요, 당사자 간의 직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서 10억 원 이상의 알짜 아파트 매물이 딱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억, 40억짜리 아파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당근에.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를 제가 보니까 3,600만 명 정도 됩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용자 수를 보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은 이 당근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당근 참 많이 컸네요.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만 더 지나면 당근에서 미분양 아파트도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성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매물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당근,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맘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매물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한몫하겠죠. 직거래를 하면 이 부동산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다 이겁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는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죠. 0.9% 이내에서 경우에 따라 차등되기도 하고 0.9%라고 하더라도 한 0.4% 또 뭔가 좀 이상한 어디에서는 또 0.5% 이렇게 서로들 주고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고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계약 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실제 이 주인이 맞는지 당사자를 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등기 서류도 좀 챙겨야 되겠죠.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관계도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 분야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직거래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혼자서 척척 다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아보고 이 계약서 작성할 때만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주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임대차 계약과 또 기간 만료 연장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줍니다. 또 매매 계약서를 대행하는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주고받죠.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 한 분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걸 좀 주의하면서 직거래를 하면 좋을까요? 임대차 거래보다는 매매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거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권리관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죠.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거래 하실 때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 사기나 하자 발생할 때 그 책임은 모두 다 본인이 져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례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문의 전화는 들어오고 있어요. 갭 투자를 하시려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전화 주시거나 상담 문의 주시죠. 또 특히 또 지방에서 갭 투자하려고 지켜보셨던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기도 했고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매매 보수적이어지고 거래가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량이 쌓여서 혹시 매물을 또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가격을 낮춰가면서 내리는 분들은 없습니까?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요새 매매가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금매 중심의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님의 그 거주지가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쪽이고 그 근무지는 위례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금 두 군데를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실 텐데 거기에 직접 거주를 해보시는 분 입장에서 하남이 좋습니까? 위례가 좋습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남은 아시다시피 미사역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된 지역이고 위례 지역 쪽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돼서 이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세권 좋아하고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중심의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미사는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또 한가로움이나 여유로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선호하시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무튼 직거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전화 통화된 김에 위례 지역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 또 이 위례와 하남을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생각난 김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중개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중개사분들의 99.9%는요 정말 선량하고 열심히 그 지역의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정말 간혹 0.01%의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에 연루되거나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나마 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덜 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그 모든 준거 집단을 다 우리가 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또 어딜 가나 어느 파트에 가나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놈 안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자, 중개 수수료를 놓고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아파트 값이 싸든 비싸든 중개사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같은데 이 비쌀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금액이 아니라 건별로 얼마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중개사분들 화내십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동해서 수수료가 비싸지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23년에는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2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23년에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거래가 총 37만 3,400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중에 직거래가 39,9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거래 대비 한 11% 정도 차지하는데 직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22년에 전체에서 직거래가 한 16% 정도를 차지했는데 23년에는 한 5% 정도 줄어든 겁니다. 23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좀 커지고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이것이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직거래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들은요 고가의 아파트도 있지만 거래되는 것은 소액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래 절벽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5,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폐업이 14,300곳이 넘고요. 휴업은 1,400건이 넘습니다. 자, 매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 45곳 정도가 아예 사업을 접거나 중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3년 12월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준으로 한 11만 5천 곳 정도 됐고요. 22년에는 11만 7천 한 500곳 정도 됐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올랐는데 중개사 사무소는 2,500곳이 폐업을 또는 휴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중개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매매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 곁에 모은 돈을 조금씩 축 내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소를 차렸는데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도 거래를 못했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또 다시 올라가는, 또 다시 하락하는 이런 사이에 경기가 얼어붙고 중개사분들은 좋았던 적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참 안타까운 거래 현황들만 보이고 있죠. 주택매매 거래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21년에는 101만 5천 건 정도가 됐고요. 22년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50만 8천 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완벽한 반토막이죠. 23년에도 51만 7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2021년 최고가를 찍을 때보다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됐다.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만이 결국 다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을 유지해서는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여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역시 소비자분들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